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은 거대한 마취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던 채권 강세장이 저금리는 기본값이란 착각을 심어줬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찾아왔는데요. 투자자들에게 돈의 가치는 원래 이렇게 싼 것이란 착각을 줬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마침내 길들였다고 자부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평온함은 시대가 준 거대한 구조적 행운 덕분이었죠. 그 행운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세계화라는 평화 배당금이었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가 핵심이었어요. 중국은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며 물가를 억눌러 줬거든요. 원유 개발로 유가도 낮게 유지되면서 저물가 기조가 굳어졌죠. 기업들은 적시 생산 방식으로 재고 비용을 확 줄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값싼 공산품의 혜택을 누렸어요. 이 풍요로운 저물가, 기조는 영원할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성체는 안보와 인구라는 두 기둥이 무너지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제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가 뭘까요? 바로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인구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잖아요. 하지만 숫자는 이미 잔인한 진실을 말해요.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70.2%인 이 비중이 2072년이면 45.8%로 급감할 전망이에요. 이건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거든요.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던 얼리 어댑터의 소멸을 의미하죠. 혁신을 이끌던 주역들이 사라지면서 소비시장 자체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1995년에 이런 인구 감소를 겪고 0%대 성장 터널에 갇혔거든요. 이 일본화 현상이 이제 노동력 부족과 소비 침체로 우리 경제를 갉아먹고 있어요. 인구가 내부적 붕괴라면 외부에서는 탈세계화라는 거대한 파고가 몰아치고 있죠.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하는 효율성 대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생산하는 안보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시 생산은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비상비축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으로 자국과 동맹국으로 돌아오고 있죠. 하지만 이 안전에는 반드시 안보 비용이라는 청구서가 따르거든요. 저물가 시대가 끝났음을 무너진 무역의 다리와 블록화된 지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상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칩플레이션의 시대예요. 반도체가 이제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최종 소비자의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핵심 자산이 됐죠. 반도체 가격 상승이 곧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원자재 조달 비용의 하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각국의 수출 통제와 국유화 조치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효율 추구의 시대를 뒤로하고 공급 안전 확보에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죠. 중국산이라는 단어는 지난 수십 년간 저물가의 상징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비중이 급락한 자리를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베트남이 채우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이후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죠. 멕시코나 베트남의 인건비가 낮다 한들 과거 중국이 뿌린 디플레이션 수출을 재현하기엔 환경이 변했거든요. 경제 구조를 바꾸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사람이에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조차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입하면서 노동 공급 과잉 시대가 끝났죠.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은 노동시장의 주도권을 기업에서 노동자로 옮겼어요. 팬데믹 이후 급격히 상승한 임금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임금이 물가를 밑에서부터 강력하게 밀어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생산 원가를 영구적으로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됐어요. 노동이 비싸지고 그 비용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고비용 순환고리에 진입했죠. 그럼 경제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뭘까요? 바로 잠재 성장률의 추락입니다. 한국은행이 산출한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마다 GDP가 약 0.59%씩 줄어드는 관계가 확인됐어요. 현재 인구 추이가 이어진다면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약 28% 이상 증발할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합계 출산율 0.7명대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2040년부터 0%대 성장의 늪에 빠지게 돼요.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쁜 수준을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추는 위기입니다. 이미 무너진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기초 체력이 떨어진 경제를 더욱 옥죄는 것이 있는데
있는데요. 바로 금리의 반란이에요. 지난 40년간 금리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이제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기간 프리미엄의 플러스 전환이거든요. 대40 포트폴리오는 역사상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거든요. 기간 프리미엄이란 채권을 오래 보유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보상이에요. 중앙은행들이 인위적으로 억눌러왔던 이 프리미엄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장기 국채금리가 따라 내려가지 않는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최대 매수자였던 중앙은행이 떠난 자리를 이제 가격에 민감한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가 채워요. 이들은 더 높은 금리라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거든요. 금리의 결정권은 정책의 영역에서 시장의 수급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금리의 바닥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고 그 기울기는 더 가팔라질 준비를 마쳤어요. 고금리가 상수가 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추락하는 건 누굴까요? 부채를 견디지 못하는 약자들이죠. 대한민국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경제성장 임계치인 80에서 85%를 훌쩍 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GDP 대비 100%를 상회하는 위험 수준이에요. 저금리라는 마취제에 취해 빌린 돈으로 버텨온 주체들에게 고금리는 거대한 중력과 같죠.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에게 더 이상 돌려막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본 비용이 비싸진 세상에서 이들은 부도와 강제적 인수합병이라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현금 풍부한 우량 기업은 더 강해지지만 차입에 의존한 중소기업은 위협받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과거엔 중앙은행의 입에 전 세계 시선이 쏠렸잖아요. 이제는 재무부가 시장을 흔듭니다. 이른바 재정 우위 시대의 도래예요. 미국은 GDP 대비 6에서 7% 수준의 전시급 재정 적자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한국 역시 2040년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돌파할 전망이죠. 세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과 국방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여 시중 금리를 밀어 올려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려 해도 정부의 재정 확장이 이를 방해하는 엇박자가 반복되고 있죠. 정부의 비지금리의 하단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재정 리스크 프리미엄을 자극합니다. 이제 금리는 통화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 부채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용의 청구서가 됐어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표가 있는데요. 실질 중립금리 알빼기 스타예요. 실질 중립금리는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이론적 기준금리로 통화 정책의 핵심 잣대입니다. 지난 15년간 0%대에 머물던 미국의 중립금리 추정치가 2022년 이후 V자 반등 중이죠. 연준 위원들의 장기 점도표 중간값은 2024년 초 2.5%에서 연말 3.0%까지 상향됐거든요. 초저금리 시대로의 회귀가 불가능함을 공식화한 거예요. 반등 엔진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AI와 로봇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혁명 기대감이죠. 둘째는 글로벌 대규모 자본 지출이 자금 수요를 높이는 반면 저축 공급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균형을 위한 적정 금리 레벨이 과거보다 영구적으로 레벨업된 셈이에요. 지난 40년간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또 다른 배경이 있거든요.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였죠. 세계화가 고도화되면서 고용이 견조해도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탈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이 평온했던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국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물가 통제가 까다로워졌죠. 서비스업 중심의 끈적한 물가가 2% 목표 안착을 가로막는 라스트 마일 리스크를 현실화합니다. 슈퍼코어 CPI는 노동 비용과 맞물려 3%대에서 횡보하며 물가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어요. 상품 부문의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소멸된 자리를 서비스 물가가 채우고 있거든요. 물가는 하락세가 꺾인 L자형 횡보에 진입했고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근거가 되죠. HIGHR, FOR, LONGR 시대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 잔혹한 K자형 양극화를 불러옵니다. 현금 풍부한 우량 기업은 예금 이자로 더 강해지지만 중소기업은 생존 위기에 직면해요. 좀비 기업들에게 더 이상 싼 값에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세상이 됐거든요. 부도율 상승과 강제적 인수합병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겁니다. 사모펀드와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수익률 급락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그림자 금융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죠. 개인 차원에서도 대가는 혹독해요. 인플레이션은 은퇴 세대의 자산 가치를 소리 없이 파괴하거든요. 2억 원을 모아 은퇴했는데 물가가 4배 오르면 실질 가치는 5천만 원으로 줄어들죠. 베이비 부머 세대조차 고령화 시대에는 즐기는 소비보다 기본 돌봄을 우선시하며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가 자산을 소진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저축 공급이 감소해 중립금리를 더 높이는 압력이 돼요.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기회비용은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그 자체거든요. 2047년에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68.6%는 고위험 단계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는 걸 의미하죠. 2030년대 초반부터는 군 병력과 학령 인구의 급감이 현실화될 전망이에요. 2027년까지 AI와 빅데이터 등 4대 신기술 분야에서만 약 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핵심 산업에서도 인재 부족이 심화되면서 해외 유출까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요. 일할 사람은 줄고 돌볼 사람은 늘어나는 이 구조적 모순이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있죠. 인구 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기업의 유일한 탈출구가 뭘까요? 기술로 노동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 선두에는 생산 환경 자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어요.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 사람 없이도 생산량을 늘리고 분량을 줄였거든요. 포스코의 스마트 제철소도 AI와 데이터 분석으로 세계적 등대 공장이 되었습니다. 로보틱스의 활약도 눈부신데요. 현대차 그룹은 협동 로봇으로 자동차 조립과 품질 검사를 수행하죠.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통해 공장 안전 점검까지 자동화하고 있어요. 히타치는 AI로 물류 경로를 최적화하고 코버스 로보틱스는 자율비행 드론으로 재고를 관리합니다. 무인화의 물결도 거센데요. 현대백화점 AI 카피라이터 루이스는 2주 걸리던 일을 3시간에 끝내요. 일본 편의점 업계는 무인 점포로 점원 부족에 대응하고 있고 다이소는 AI 컨택센터를 도입했죠. 기술 혁신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한 기업의 가장 강력한 병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기업들은 중장년층의 은퇴를 막고 여성과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새로운 전략에 집중하고 있어요. GM의 TAK 이 프로그램은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자에게 12주간 재교육을 제공하거든요. 메르세데스 배기 벤츠는 50대, 베테랑과 10대 견습생 간 공동교육으로 세대 간 기술 공유를 강화하고 있죠. 일본 MUFG 그룹은 유연 근무제와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토요타는 연공서열 임금을 폐지하고 역할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 중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산토리는 전 직원에게 10년 후 경력 비전을 수립하게 하는 커리어 비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죠. 일본 기업들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건 나이가 아닌 능력과 성과가 보상의 기준이 된 시대를 상징합니다. 인구 위기 속 승리하는 기업은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곳이에요. 투자자들이 마주해야 할 가장 냉혹한 진실이 있는데요. 전통적 분산 투자의 죽음이죠.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던 건 옛말이고 인플레이션 시대엔 둘의 상관관계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022년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폭락하며 채권만 사두면 수익이 나던 패시브 전략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투자자들은 자본 비용이 비싼 세상에서 베타가 아닌 알파를 찾는 액티브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균형점은 3.5%에서 4.5% 구간에 안착할 전망이죠. 고금리가 상수인 세상에서 금과 디지털 자산 실물 인프라 등 대체 자산 비중 확대가 필수예요. 저금리라는 마취제에서 깨어나 자본의 값이 정당하게 매겨지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인구 구조의 대변혁은 위기이지만 돌봄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치 소비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마이크로 타깃팅이 성패를 가르죠. 웰스백이 헬스 연계 모델과 도시명 시니어 하우징 스마트 홈 솔루션이 유망하거든요. 케어푸드와 fem테크 시니어, 여가 플랫폼 등 혁신 기업들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술로 노동을 대체하고 제도로 다양성을 포용하며 자본을 재배치해야 해요. 고비용 시대의 거친 물결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물결 위에서 새로운 방정식을 써야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